예, 지금부터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해도 될까요?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해도 될까요? 토론회 사회를 맡은 자원순환사연대 김태희 정책국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 박홍배 의원실과 자원순환사연대 한국환경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오늘 토론회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해외 시장 동향과 국내 제도 환경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검증을 전제로 한 합리적인 시장 진입 및 정책 제도 설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 진행 순서는 참석자 소개, 발제, 지정토론, 종합토론, 폐회사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석자 소개입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자원순환사연대 김미화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이제 토론회를 진행한 한국환경연구원 김홍균 원장님께서는 오늘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실 오세천 국립공주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발제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원순환사연대 박다효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CJ제일제당 정무영 담당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이정미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환경수석 전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희대학교 황성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환경연구원 이소라 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바이오화학산업협회 문상권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원순환사연대 김광임 정책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토론회를 위해 많은 노력과 도움을 주신 분들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먼저 뜻깊은 자리에 함께 준비해 주신 자연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님과 우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또 참석하지 못하셨네요. 한국환경연구원 김홍균 이사장님, 그리고 자장을 맡아주신 오재천 교수님과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재작년 11월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렸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마지막 회의로, 당시만 하더라도 마지막 회의로 예정이 되어 있는 부산에서 국제적인 국가 간의 어떤 협약들이 좀 맺어지기를 기대를 했었었는데 아쉽게도 합의에는 실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부 간 협상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 자신도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옥수수로 만든 칫솔을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써본 기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국가 간 협상에서도 지금 우리 현재 법제 내에서도 어떤 규정이나 정의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다라는 점을 알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또 다른 문제를 낳거나 기존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그래서
기업의 그린워싱의 수단으로 또 악용되고 말 것인가 하는 그런 다양한 논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에서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저명하신 전문가들께서 다 자리에 모이신 만큼 주신 말씀 잘 듣고 국회에서 필요한 일들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미아입니다. 오늘 그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해도 될까요?라는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그 토론회를 적극적으로 이제 함께 하자고 해주신 박홍배 의원님께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함께 해주신 한국환경연구원의 김형군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또 자장을 맡아주신 오세천 교수님과 그다음 발제를 맡아주신 홍수열 정무영님, 박다효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너무 이제 바쁘실 텐데도 이제 이 토론자들 분들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거 한번 우리가 토론해 봅시다라고 제안을 했더니 흔쾌히 이 토론에 응해 주셨습니다. 김영선 환경전문수석님, 그다음 이정미 과장님 비롯하여 이제 모든 토론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아까 이제 그 박홍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제적으로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그 이슈가 굉장히 쟁점화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뭐 많은 나라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제도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제품이 확대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제가 한 5년 전쯤에 이제 정부에다가 이제 우리도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정의라도 있어야 된다. 제도를 이 정의를 가지고 사용해도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좀 정의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계속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몇 년 동안 그 폐기물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챙기기에는 여력이 안 되는 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벌써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될 것 같은 이제 이 위험한 순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토론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토론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이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접근을 해보자. 사용해도 될지 말지 이거에 대해서 오늘 결론은 못 내리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접근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초문을 이렇게 좀 열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제자님들도 그렇고 토론자님들도 그렇고 여기 이제 이 방청석에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고요. 또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들이 정리해서 국회도 마찬가지고 환경부에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으로 우리가 과연 이게 사용이 가능하다면 뭐 좋은 기술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진짜 이게 재활용도 어렵고 친환경적이지 않다 그런 그게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조심스럽게 어떻게 그러면 금지를 할 것인가 이런 접근들 다양한 접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의견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시지 못한 한국환경연구원 김홍균 원장님의 인사 말씀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과 내빈분들의 기념 촬영을 하고자 합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제 토론회 시작 전 간단히 오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 분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각 토론자들의 지정 토론이 진행이 10분 정도씩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지정 토론 이후에는 자유롭게 질의응답 및 종합 토론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제 본 토론회가 시작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좌장이신 오세천 교수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좀. 아닙니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의원님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자리 이렇게 여기서 보는 거예요? 안 나와요? 여기서 PPT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진행하는 동안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공주대학교 오세천입니다. 본 진행을 맡게 됐고요. 발제까지는 사회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발제 이후에 토론을 제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저한테 마이크를 넘겨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좀 당황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김미화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토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토론을 말을 들어주신 또 인사드리지만 박홍구의 의원님하고 그리고 오늘 참석을 못 해주셨지만 김영균 한국정책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 사회는 말을 줄이고요.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바로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순서는 나중에 시작할 때 제가 안내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제로요. 바이오 플라스틱 논쟁의 핵심 쟁점과 정책 과제에 대해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입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 같습니다. 사실은 정부도 바이오 플라스틱의 방향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좀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토론이 의미가 있으면서 또 정작 내용을 얘기하는 발표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국 플라스틱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석유의 투입을 최소화시키고 환경에 유출되는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으로 어떻게 갈 거냐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포알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어떻게 줄일 거냐라는 관점에서 리듀스와 리유스가 나오는 것이고요. 석유의 투입을 어떻게 줄일 거냐라는 관점에서 리플레이스와 리사이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리플레이스 대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을 어떻게 대체할 거냐. 결국 바이오매스 물질로 대체해야 된다. 그러면 아예 바이오매스로 만든 종이로 갈 거냐 아니면 바이오매스로 만든 플라스틱으로 갈 거냐. 이 방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대를 아예 쓰지 말자 그러면 리듀스가 되는 것이고 재사용 빨대를 써야 돼 그럼 리유스가 되는 것이죠. 종이 빨대로 가야 돼 그러면 리플레이스해서 종이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고 PLA 빨대를 써야 돼 그러면은 이제 대한 플라스틱으로 가야 돼라고 하는 것이고 야 일회용 빨대 쓰게 하고 그냥 재활용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리사이클이 되는 것인데 이제 세 번째의 리플레이스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과연 어느 정도로 둬야 될 거냐. 물론 환경단체들은 1번, 2번이 중요한 것이지 3번, 4번은 플라스틱 문제를 희석시키는 그린워싱에 가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약간 극단적으로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또 산업계 입장에서는 3번, 4번을 또 강조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1번, 2번 그룹과 3번, 4번 그룹들이 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1, 2, 3, 4 모두 다 각자의 역할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바이오 디그레이더블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과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두 가지를 아우르는 것이고요. 생분해는 되지 않지만 바이오매스 원료가 들어가는 것을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이 이제 바이오매스 20%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바이오매스 40%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좀 자료는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바이오 기반 유래 탄소가 40% 이상 들어간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의 경우에도 이 바이오매스 원료를 합성 폴리머로 전환시켜서 쓸 거냐, 아니면 바이오매스 원료 자체를 그냥 합성 수지와 같이 섞어서 쓰는 걸로 갈 거냐, 이 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의외로 이제 국내에서 보면은 커피 가루나 왕겨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바이오 합성 수지로 전환하는 과정 없이 그냥 건조시켜서 좀 가공을 거쳐서 기존의 합성 수지와 같이 섞어서는 방법으로 가자라고 하는 산업도 좀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료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바이오매스들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그린워싱에 논란이 없는 진짜 친환경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의 정의와 기준은 무엇이냐?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죠. 그러니까 친환경 표지 인증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나오는 비판은 58도 기준에서 6개월 실험해서 90% 이상, 이것이기 때문에 자연 환경 조건과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동안 오랫동안 제기된 비판이기 때문에 정부 기준에서는 사실은 수용을 했죠. 그래서 58도 조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58도 조건만 가지고 생분해 플라스틱을 비판하는 것은 또 현재의 환경표지 인정 기준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크게 보면은 토양 생분해, 해양 생분해, 그리고 통상적인 일반 제품에서의 생분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 것이고요. 일회용품은 아예 생분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시키죠. 바이오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회용 플라스틱은 바이오 플라스틱의 인정 대상에서 아예 빼버린 것이죠. 국내에 이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산업계에서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뒷부분에 제가 이후에 고민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환경 표지 인정이잖아요. 환경 상품, 환경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회용 자체는 재질이 무엇이든지 간에 환경 제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회용품 자체는 아예 친환경 인정 대상에서 다 빼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된 인정 기준이 친환경 인정 기준에 들어가 있어서 발생되는 모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 인정을 받지 않으면 바이오 플라스틱 인정을 못 받는 구조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이오 플라스틱 인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친환경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친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으로 내세울 필요 없이 그냥 이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만 내세우고 싶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인정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은 친환경 제품이다라는 전제에서 쭉 이어져 온 국내 인정 체계 자체가 현재의 여건에서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분해는 토양의 경우에는 25도 조건에서 24개월 기준을 적용시키고요. 해양도 마찬가지고요. 토양 해양이 아닌 경우에는 이 58도 조건을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바이오매스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40% 이상을 바이오매스 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바이오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의 경우에 바이오 P, 바이오 페트, 바이오 PP, 바이오 페트 같은 경우에는 분리배출 표시에서 바이오 페트 이런 식으로 재질 표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의 PPP, PS, 페트 재질과 혼합되었을 때 재활용에 아무런 혼란을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기존 플라스틱과 같이 물질 재활용이 어렵다라기 보기 때문에 AD라는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PLA로 만든 생수병은 플라스틱 밑에 기타라고 하는 재질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조금 2022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이유는 바이오 어트리뷰티드 그 플라스틱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 바이오 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납사 공정에서 바이오 원료를 투입해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화학적 재활용에서의 논란과 같이, 그러니까 할당을 어떻게 해줄 거냐라는 쟁점들이 있는데요. 이 할당의 문제는 좀 복잡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쟁점이 있다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EU, 기타 아시아, 미국 이 순서대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촉진하기 위한 건데, 이게 지난 20년 동안 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20년 동안의 정책 속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우대하는, 촉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전히 정책에 남아는 있습니다.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시켜주고요. 일회용품 규제에서도 생분해성 일회용 비닐 식탁보는 일회용품의 정의에서 빼버렸어요. 분류해서. 그러니까 생분해성 일회용 비닐 식탁보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이죠. 생분해성 일회용 비닐봉투는 무상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편의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 억제거든요. 사용 금지인데, 이게 그 규제가 집행이 유예되면서, 원래는 사용 억제면 편의점에서도 생분해성 일회용 비닐봉투는 사용을 못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 억제가 그 일종의 규제 집행이 유예되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편의점에서는 생분해성 일회용 비닐봉투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녹색 제품 의무 구매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농림 해양 부분에서 생분해 멀칭 필름이나 어구 보급 등의 보조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진흥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산업 쪽에서 그냥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별도로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 공공기관에서의 우선 구매라든지 이런 쪽으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의 진흥책을 따로 가져가자, 이런 흐름인 것 같은데요. 지금의 기후부에서의 친환경 제품 인증 체계와 어떻게 이 부분이 접목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법안 논의 과정에서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쟁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플라스틱의 산업 육성은 필요한가? 그러니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마 세계적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것이죠. 그러면 이게 국제시장에서 하나의 산업으로서 계속 커지고 있는 산업이라고 한다면 국내 산업계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결국은 중국이 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과의 산업 경쟁력은 어떻게 또 확보할 것이냐. 이 딜레마가 있는 것인데요. 그 EU에서의 그 포장재 레귤레이션 PPWR의 내용들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EU에서의 고민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EU에서 생각하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은 모든 플라스틱은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해야 돼. 그리고 모든 플라스틱에는 재생 원료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쓰려면 이 플라스틱 제품은 제품이든 포장재든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쓸 수 있는 거야. 이걸 이제 전제로
가고 있는 것인데 플라스틱이 사용되는 이 다양한 것들을 펼쳐 놓아 보니까 현재 기술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 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식품과 접촉하는 민감한 분야에서 야 이거 재생원료 쓸 수 있어? 그래서 민감한 분야에서는 재생원료 사용 의무와 관련된 다양한 예외 조항들을 해놓고 또 그것도 불안해서 앞으로 더 예외 조항을 더 조정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열어놨단 말이죠. 그리고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서 그동안의 물리적 재활용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재활용해서 재생원료 공급을 늘릴 수 있어 재생원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것인데 PPWR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재활용 공정의 지속 가능성, 환경성 이런 것에 대한 코멘트가 끊임없이 나와요. 자기들도 아는 것이죠. 화학적 재활용이 필요하니까 일단 집어넣긴 넣는데 화학적 재활용이 이 사각을 완전히 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유도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평가해보면서 지켜보겠어. 그런데 화학적 재활용이 이 사각을 완전히 메꾸지 못하면 그때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 고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감량과 재사용과 재생원료 사용 의무라고 하는 이 틀로서 이 플라스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거냐? 분명히 사각이 존재하게 될 거다. 근데 사각의 크기와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방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PPWR에서도 8조의 바이오 플라스틱, 9조의 생분해 태비아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사각에서는 어쨌든 바이오 플라스틱이 대체제로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EU에서는 정책적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을 좀 적극적으로 밀어줄게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밀어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얼버무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솔직한 고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나라에서의 정책은 지금 이 고민까지도 못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조금 저는 그 전 단계 좀 경직된 여전히 고민 속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풀어놓고 미래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한 논의가 앞으로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이오 플라스틱은 이제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냐? 결국 제가 말씀드린 사각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되고 이게 매체와 접촉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환경에 유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쓰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물질 재활용이 어려워서 에너지 회수나 소각 처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거는 바이오매스 원료가 석유를 대체하는 것이 분명히 탄소 배출 저감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각이 없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플라스틱을 쓰다 보면은 결국은 멀칭 비닐처럼 혹은 양식용 부자처럼 환경 매체와 직접 접촉하는 용도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쓰는 일회용 빨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물질 재활용을 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쓰레기로서 지금 직멸이 금지니까 결국 태울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그나마 좀 더 환경성을 담보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멀칭 비닐이고요. 이 멀칭 비닐이라고 하는 건 걷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로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태양에 계속 노출돼 있잖아요. 야외. 그러면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토양에 미세 플라스틱이 끊임없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지금 요즘은 토양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서 문제가 드러나진 않는데 지금 작물의 뿌리를 통해서도 나노 미세 플라스틱이 흡수되고 있어서 작물의 열매에 곡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잔류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양 미세 플라스틱 오염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양에 직접 접촉하는 용도로 저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쓰레기로 나중에 최종 수거가 되지 않는다 문제를 넘어서서 토양과 접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과정 자체가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식용 부자도 마찬가지죠. 양식용 부자 저거 현장에 가서 보시면요. 바다에 조금만 떠 있으면 나중에 만져보면 가루가 엄청 떨어져 나와요. 햇볕을 받으면서 노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왼쪽 밑에는 이거는 버섯 배지인데 보습용 버섯 배지라고 하는 겁니다. 버섯 배지를 아예 비닐로 싸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쓰레기로 나올 때 버섯 배지와 비닐이 뒤죽박죽된 상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버섯 배지만 나오면은 사료나 퇴비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 나오면 사료나 퇴비로 이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습용 그 배지 자체, 버섯 배지 자체의 사용을 금지시키거나 이것들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비닐은 진짜 생분해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저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보게 되면은 다양한 사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은 저 우유팩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나온 코팅 비닐 벗겨진 거거든요. 저거 다 소각해요. 그러니까 저런 종이 제품에 사용되는 코팅 비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재활용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바이오 비닐로, 그러니까 바이오 피로 전환하는 게 의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이오 플라스틱은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냐? 기술적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바이오 플라스틱만 따로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시스템에서 재활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꾸 모을 수만 있으면 재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업계에서는 아니,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지금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라서 약간 전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등과 같이 배출해서 현기성 소화 공정에서 하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그거는 우리나라 음식물의 공정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생분해가 들어가더라도 음식물 재활용 공정에서는 그냥 비닐 제거 공정에서 한꺼번에 제거되기 때문에 그거는 함께 재활용되기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재활용이라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쪽은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너무 지나친 강박관념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과연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퇴비화시켰을 때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퇴비로 쓸 수 있는 영양분이 얼마만큼 잔류할 거냐. 사실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분해되는 과정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바이오매스 원료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차라리 에너지 회수하는 게 훨씬 더 물질 에너지 이용 측면에서 그냥 퇴비로 날려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 아닐까? 그래서 좀 재활용이라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도 조금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인증 시스템의 경우에는 저는 별도의 바이오 플라스틱 인증은 필요하지 않을까. 대신에 바이오 플라스틱과 친환경 제품의 그 교집합은 그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쟁점이 남기는 하지만 현재의 친환경 제품 속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독점하는 방식은 바이오 플라스틱의 발전에 오히려 제약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민감한 문제라서 좀 앞으로 많은 토론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냐? 지금 생분해성 플라스틱 생산하시는 분들이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요. 검출되지 않는 건 맞죠. 왜냐하면 EU의 리치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 정의에서 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생분해성 플라스틱에서 작은 조각이 떨어져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생분해 플라스틱에서 작은 조각이 떨어져 나오더라도 검출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보지 않는다. 이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개념들을 정확하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생분해성 플라스틱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미세 입자들이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 건강상의 문제가 없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연구 결과가 매우 부족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몇 개의 논문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위험할 수도 있다, 유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 자꾸 PLA에 대해서 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들을 큼직하게 인쇄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린워싱이라는 불편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플라스틱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아니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그린워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자꾸 뭔가 시민들의 인식을 왜곡시키는 꼼수를 쓰려고 하는 거야. 자꾸 그린워싱 하는 거 아닐까 자꾸 의심의 눈초리로 더 보게 되는 것이라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업계 자체에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소희 여사님, 예, 발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했지만 발제를 들으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전반적인 그 바이오 플라스틱의 개념 그리고 다양성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현재 우리 현황에서 부딪히는 문제점. 근데 분명히 의미는 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는지의 부분, 가장 큰 부분을 이렇게 발제하시면서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발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발제로는요, 해외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동향, EU하고 미국 중심으로 해서요, 예, 박다호 자원순환사회연대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원순환사연대 박다우입니다. 시간이 좀 지체된 관계로 저는 압축적으로 빠르게 그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해외 바이오 플라스틱 정책 및 함의로 그 해외 동향에 대해서만 그 추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줘. 엔터. 네, 넘겨주시고요. 네, 지금 플라스틱 정책은 그 크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후 및 자원 관리 정책에서 이제 옛날에는 단순히 폐기물 관리 쓰레기 처리 문제였다면 그 현재는 이 기후와 자원 관리 정책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바이오 플라스틱이 그 논쟁이 가장 많이 생긴 이유가 뭘까? 이 이유를 살펴봤더니 약간 개념이 혼란스럽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해외에서도 약간 개념이 약간씩 좀 다 다르더라고요. 정리를 해보면 바이오 플라스틱은 하나의 소재가 아니었다. 총 3가지. 뭐 식물 개념 원료로 만들었는가, 뭐 이제 분해가 되는가, 뭐 어디로 버리는가.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정책은 이 무엇을 만들었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동향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현실은 그 저희의 바이오 플라스틱 전체 글로벌 생산량이 대비 전체 플라스틱 생산량은 0.5%밖에 안 됩니다. 이걸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직 논의는 아니고 이제 시작점, 이제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잘 설계해서 잘 적용해서 간다면 어느 정도 대안이 대안은 아니지만 뭐 잘 순환 경제 시스템으로 잘 적용이 될 수 있겠다. 우리나라는 이 바이오 플라스틱의 문제가 지금 최근 생기고 있는 이유가 그 한국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은 실제로 재활용에도 못 가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도 맞지 않기 때문에 못 가고 시민인식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리 경로가 없는 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 가장 논란이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EU 사례를 먼저 빠르게 말씀드리면 EU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로 기후 자원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문제를 단일 정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순환 경제 정책 체계 속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한 규제 체계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유럽 순환 경제의 핵심은 가장 중요한 건 리사이클링 퍼스트인데 재활용이 먼저 우선이다라는 거를 적합한 소재를 적합한 처리금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플라스틱이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을 뿐더러 바이오 플라스틱은 대체제 아닌 그냥 하나의 툴, 하는 순환 경제의 도구로 본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EU 바이오 플라스틱 적용 분야는 매우 제한적인 분야를 딱 정해놓고
그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음식물과 함께 버려지는 제품, 그 내용물과 함께 같이 버려지는 포장들 공통적인 거는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바이오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조건은 그 마찬가지로 이제 오염 문제 방지 뭐 이런 적용 문제 제한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유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일반 플라스틱의 대체제로 보진 않는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는 재활용 체계로 유지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만 적용해서 사용된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미국은 또 EU랑 좀 다른 체계를 보이는데요. EU는 그 연방제계 속에서 체계가 굉장히 강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정책은 없고 정부 중심으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캘리포니아 사례를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규제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그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은 EU처럼 통합 규제보다는 ASTM 표준과 BTI 인증을 기반으로 한 시장 규제와 주중심 정책이 특징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이제 그 캘리포니아 아무래도 유명하니까 이제 포장 규제 EPR이 있었고 포장 규제 EPR을 시행한 주는 미국에서 한 7개 주 정도 되는 것으로 그 조사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적용 분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요. 음료 컵이나 식품 유포장 용기나 일회용 식기로 제한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미국과 EU를 저희가 정책을 좀 비교를 해보니까 EU는 통합 정책이고 미국은 주 정부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특징이 있었고 EU는 전반적으로 통합 규제 모델로 순환 경제 정책 안에서 관리를 하는 반면에 미국은 주 정부 중심 정책 실험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는 특징이 있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호주는 그 ABA 인증을 통해서 태비화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호주는 그 산업 태비화가 되냐, 가정 태비화가 되냐 이 두 조건을 충족한 제품만 이제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호주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음식물 처리 체계로 보낼 수 있는 포장재로 정의하고 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호주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컴포터블 플라스틱, 태비화 가능한 플라스틱이라는 아주 좁은 그 범주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핵심은 소재가 아니라 처리 경로가 기준이다. 왜 굳이 이렇게 구분했는가에 대해서 특징이 있었는데 소재가 아닌 이게 시스템 문제로 이게 소비자들이 그 친환경 뭐 바이오 하면 이제 아무데나 버려도 된다는 그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 문제다 이거는. 그래서 호주는 소재가 아니라 어디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해서 정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호주도 마찬가지로 적용 분야를 굉장히 적용하고 있었는데 제한하고 있었는데 그 호주 바이오 플라스틱 적용 분야는 마찬가지로 또 음식물 오염 포장재, 식품 서비스 용기, 농업용 필름, 음식물 수거 봉투에 이렇게 제한돼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간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본은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중심으로 접근하고 바이오 산업 성장시키겠다는 두 마리의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탄소 중립 정책과 바이오 소재 산업 육성이 같이 끌고 가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일본의 바이오 플라스틱 정책의 특징은 그 소재 개발과 수거 체계와 처리 시설과 이 시민 참여, 결국에는 이 소비자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육 강화를 같이 4가지 분야를 같이 설계해서 같이 간다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었습니다. 기술보다 운영 관리가 중요하다는 그 포인트를 잘 짚은 건데요. 일본 바이오 플라스틱 적용 원칙은 마찬가지로 모든 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수가 어렵거나 그 사용 후 오염이 되는 제품이나 자연환경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그 사용을 했다. 한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 일본은 바이오 플라스틱을 단순히 그 소재 기술이 아니라 이 순환 경제 시스템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 플라스틱을 순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일본은 바이오 플라스틱을 JBPA 인증 마크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분해 기간이나 독성 토양 영향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농업용 멀칭 필름이나 어업 자재나 음식물 봉투나 사실상 세척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한정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본 사례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이오 플라스틱은 재활용을 대체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제 회수가 어렵거나 오염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에 의해서 한정적으로 적용을 했다. 그리고 인증이나 표시, 별도 수거, 처리 시설을 함께 구축한 이후에만 그 네 가지 설계를 한 이후에만 그 사용을 허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최근에 그 환경 정책보다는 바이오 산업 성장으로 산업 정책으로 약간 좀 키워서 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이 중국 내에서 좀 확대가 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었고 넘겨주세요. 그 중국의 바이오 플라스틱은 그 배달 음식 포장이나 쇼핑백이나 농업용 필름이나 일회용 식기 이 제품에 한정돼서 이게 수요가 증가가 됐고 이 정책 규제가 이 분야에 이루어지니 이 분야에 대한 사용이 증가했고 생산이 확대돼서 이제 산업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현재 중국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은 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정부가 주도해서 성장하는 것들 그리고 대규모 생산 선비가 확대되었다. 그리고 원료 생산부터 제품까지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되는 그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인증 기준이나 품질 문제나 소비자 오인 가장 큰 호주 사례도 마찬가지로 보였던 소비자 오인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바이오 플라스틱 인증을 기준을 강화하는 그 정책이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례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플라스틱은 재활용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보완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에 한해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정책은 바이오 플라스틱을 일반 플라스틱의 대체 소재 정책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해외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물론 감량은 우선순위로 가장 하고 재활용 기본 처리 경유, 재활용 불가능 영역의 보완 수단으로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는 그 경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국가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특정 용도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그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재활용 체계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으로 보여지고요. 세 번째로 반드시 그 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먼저 설계한 다음 그 처리 경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경로를 먼저 설계한 다음 이제 소재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대부분 그리고 명확한 인증과 그리고 라벨링 표시 제도를 운영을 하는데 매년 이제 강하게 관리하는 그 정책 특징이 있었습니다. 인증 제도를 명확하게 하고 매년 이렇게 강하게 관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아무래도 소비자 혼란 방지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장치의 하나로 결리되고 있었습니다. 아래 사료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마다 다 바이오 플라스틱 정책의 목적이 서로 약간 다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강한 규제로 순환 경제 구축한 반면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오 산업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런 목적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 설계 시에 저희 환경이나 산업이나 폐기물 정책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일사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바이오 플라스틱은 환경과 산업 폐기물 정책의 복합 정책 영역으로 이 환경 정책과 산업 정책, 폐기물 정책이 동시에 작용하는 특징이 있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국가마다 정책 접근 방식이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폐기물 관리 체계와 연결돼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리고 논쟁의 핵심은 소재 자체가 아니라 이 소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체계 구축에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는 바이오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체계 안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접근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재 도입보다 먼저 필요한 건 처리 체계의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이오 플라스틱 정책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증 기준이나 명확한 표시, 별도 수거 경로나 처리 시설 확보가 선행되지 않는 시장 확대는 세계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어디로 버리게 할 것인가를 잘 설계한 다음에 우리도 이제 지금 시장 초입기에 잘 설계해서 진행을 한다면 그 어느 정도의
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대효 팀장님,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앞에 홍대 소장님께서 전반적인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 개념과 문제점을 밝혀 주셨다면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해외 사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각 국가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느꼈습니다. 사실 보면.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EU는 순환경제, 그리고 미국은 그 생산자 책임 제도를 축으로 간다라고 보면 우리는 두 가지의 무기를 다 가지고 지금 정책을 추진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솔루션을 좀 더 확실하고 추진력 있게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보네요. 예, 발표담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 발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내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진입 현실과 한계에 대해서 CJ 제일제당의 정미영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J제일제당 바이오 머터리얼스 사업 운영 담당 정무영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오늘 의미 있는 자리 만들어주신 박홍배 의원님, 그리고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아 이사장님께 굉장히 깊은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국내 기업의 관점에서 국내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진입에 대한 현실과 그 한계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플라스틱 이슈와 저희가 생각하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왜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산업의 한계점과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다들 전문가 분들이셔서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플라스틱의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왼쪽 아래에서 보이는 그래프와 같이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량을 해결하기에는 재활용률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재활용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져 있는 나라이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평균보다도 굉장히 높은 37%의 물질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상당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의 단순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재활용에 대한 그 시스템을 더욱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보완 체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 문제들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매년 1,0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들이 바다로 떠나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 영토의 약 16배에 달하는 플라스틱 섬이 이제 바다에 떠 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거의 10만 마리 이상의 바다 새와 100만 마리 이상의 이제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실제 최근에 그 1만 건에 달하는 해양 동물의 사체를 부검해 봤더니 바다 거북이의 반, 그리고 바다 새의 3분의 1의 뱃속에서는 플라스틱이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비단 바다 생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결국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체에 축적이 되어지고요. 이미 뭐 혈액이나 뇌나 심지어 태아에서까지 그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위해성은 매일 하루가 멀다 하게 보도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이거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서 바이오 플라스틱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결국 바이오 플라스틱은 지속 가능한 식물 유래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었거나 또는 석유화학 유래로 만들더라도 생분해가 가능한 것들을 통합해서 부릅니다. 저희 CJ제일제당은 식물 유래이면서도 생분해가 가능한 PHA라는 소재를 생산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희 PHA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일명 포비라고 부르는 그 영역에 모두 부합하는 이상적인 소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콘이나 또는 사탕수수로에서 유래되는 이제 설탕을 이용해서 발효를 하고요. 미생물의 대사 과정을 통해서 PHA를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베이스드, 바이오 신세시스를 부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수술을 했을 때
뭐 봉합사로 사용된다던가 그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생체 적합성, 생체 안전성에도 굉장히 부합을 하고요. 또한 다양한 조건에서도 분해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다양한 그 생분해 소재에도 조건에 따라서 그 분해도가 다른데요. PHA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 가정, 토양뿐만 아니라 해양에서도 완벽하게 생분해가 되어지는 이상적인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서 홍소일 소장님께서 미세 플라스틱 말씀을 주셔서 조금은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희 PHA는 미세 플라스틱에서 프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PHA,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바이오 플라스틱을 포함한 그 모든 석유계 플라스틱도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킵니다. 근데 발생된 미세 플라스틱이 자연계에서 누적이 되어지느냐, 아니면 이것들이 분해가 되어지느냐. 가 중요한 척도이고, 저는 그 PHA로부터 발생한 미세 플라스틱은 미생물의 먹이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로파에서 실험을 통해서 EU 리치 규정에 부합하는 생분해성 규정을 통과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체 안전성입니다. 저희가 그 쥐한테 굉장히 높은 양의 pH를 경구 투여를 해보았고요. 또 기존의 석유계 플라스틱에서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이상의 용량으로 28일 이상 지속 투여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률 없었고요. 또한 임상적인 그리고 병리적인 이상 소견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체 독성에 대한 안정성 결과를 확보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뭐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국내에서 이제 유수 연구 기관과 함께 어디에 축적이 되는지, 그것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분해가 되는지 등을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pH의 특성을 토대로 미국 BPI, 유럽의 TUV 등에서 바이오 그리고 생분해 인증 확보하였고요. 또 미국, 한국, 중국 포함한 주요 국가에서 식품 접촉 인증 확보 완료하였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제 PHA라는 소재를 통해서 사실상 오염으로 재활용이 쉽지 않은 영역들, 빨대나 커틀러리나 식품 트레이들 이런 영역에서 먼저 적용을 하였고요. 최근에는 필름이나 사출 그리고 섬유 같은 용도와 영역에서 확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CJ 제일제당이 바이오 플라스틱 사업화를 검토하고 진행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2010년부터 신사업으로서 검토를 했고 2016년에는 미국에서 당시에 PHA 가장 기술 선도사였던 메타볼릭스를 인수함으로써 본격 사업화를 시작을 했고요.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총 1.5만 톤의 생산 캐파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pH가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약간 탄성을 지니는 아모르포스 pH라고 있고,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은 저희가 IP를 통해서 2033년까지는 당사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2033년을 글로벌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업 확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국내에 그 사업을 진입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단적으로 작년 2025년에 PH 사업을 통한 이제 매출 중에서 국내 비중은 사실 단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데 국내에서는 사업을 많이 못하는 거죠. 저희가 생각했던 큰 허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국 가격입니다. 그 석유를 이용한 최초의 합성 수지가 1907년에 개발되었으니 이제 석유계 플라스틱은 이제 100년이 넘는 나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에 따른 규모의 경제 역시 확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플라스틱은 20년, 길어도 30년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제 시작기고 태동기고 이제 성장기에 이제 진입을 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석유계 대비해서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높은 단가가 책정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물리적 차이가 있는데 바이오 플라스틱은 석유 플라스틱에 비해서 일명 이제 가공 윈도, 그러니까 가공 온도의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공정을 컨트롤하기가 쉽진 않은데요. 지금 국내에 있는 여러 가공 업체들은 설비 그리고 조건에 있어서는 기존의 석유화학 유래 플라스틱에 최적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생분해성 또는 바이오 플라스틱 소재를 가지고 고객이 요구하는 최상의 물성을 맞추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내 사업적인 구조적인 좀 한계점도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 뭐 플라스틱 자체는 이제 소재, 그리고 가공 성형, 그리고 제품의 당연 이제 밸류 체인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소재는 CJ제일제당을 포함해서 SK 리비오, 대상과 같은 대기업들이 그래도 인볼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컴파운딩 그리고 컨버팅을 포함하는 가공 성형 영역에서는 99%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필요함에도 이런 중소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전환을 맡기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대기업들도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의 진입을 검토하였거나 또는 진입하였더라도 빨리 포기를 하고 드랍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고요. 반면에 글로벌적으로는 연평균 15%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굉장히 미래 전망 가득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더 늦기 전에 국가에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기반으로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 소재들 중에서도 PLA나 뭐 PBS 같은 것들, 그러니까 많은 상당수의 바이오 소재들이 이미 중국에서 기술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 육성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과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2020년에는 화이트 바이오 산업 활성화 전략, 21년에는 순환경제 이행 계획, 23년에는 바이오 경제 2.0과 같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진행해 주셨고, 다만 현재는 그때 진행했던 주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다 종료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글로벌에 발맞춰서 좀 더 중장적인 관점 그리고 한국형에 맞춘 한국형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이런 로드맵 자체가 사실 시장에 강력한 규제를 주지 못합니다. 근데 기업한테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이게 강력한 시장의 메시지이고요. 변하지 않는 방향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발적인 시장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오 플라스틱 전주기 관점에서 세부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은 분리, 수거, 폐기, 자원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권으로 도입하기 위한 검증 사업, 즉 실증 사업입니다. 지금 정부 관점에서도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여러 가지 실증 사업들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다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그리고 그 실증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정책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제도권이 실제로 시행되는 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도별로, 지역별로, 목적별로 작지만 단기 가능한 여러 가지 실증 사업들을 기획 실행을 하고 그 동시에 정책화를 위한 그 정책 설계를 병행을 해서 실증 사업이 끝나면 그 정책화되는 데까지의 그 로딩을 굉장히 줄여서 단기적으로 이제 확장을 해 나가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준비된다면 기업에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생산 단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들이 이제 주요하게 포진되는 가공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분해 플라스틱 특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원천 기술 그리고 신규 용도 개발을 위한 정부 R&D 확대를 위한 자금들이 조금 더 확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용 단계입니다. 지금은 멀칭 필름 그리고 어구 어망 정도의 국가 보조금이 지금 되고 있고요. 하지만 사실상 좀 재활용이 어려운 영역들, 일회용품들, 빨대나 커트러리 같이 생활 밀착형 제품으로는 조금 더 용도를 확장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해안가나 관광지나 사실상 이제 플라스틱 제품들이 유실 비율이 좀 높은 지역에서는 좀 우선적으로 사용 권장 등을 시행함으로써 적용 사례들을 좀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민간 소비를 확장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포인트 등과 같은 소비자 인센티브 제도들 좀 적극적으로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세 플라스틱 제도화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뭐 세안제, 화장품, 인조잔디, 충전재, 비료 등과 같이 다양한 용도에서 단계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일으키는 용도들은 사용 규제, 금지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영국에서는 올해부터 일회용 물티슈 금지가 되고요. 프랑스에서는 세탁기 필터 의무화가 진행되는 등 그 구체적인 영역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유럽의 선진 사례들을 해서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국민 건강 증진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오른쪽은 저희가 최근에 상업화를 한 사례입니다. 그 유럽에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발생한 1위가 인조잔디 충전재라고 합니다. 인조잔디 충전재는 선수들이 그 부상 방지를 위해서 인조잔디에 까는 그냥 조그마한 알갱이, 탄성을 지닌 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들이 펫 타이어를 좀 갈아서 칩 형태로 만들어서 많이 넣기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 관점에서 EU에서도 규제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영역에서 우리 PHA 바이오 플라스틱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미국에 있는 충전재 선도업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키지 않는 생분해 가능한 충전재를 개발을 했고 작년부터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과 같은 여러 구장에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성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사업인데 한편에는 우리의 기술인데 우리나라가 아닌 유럽에 깔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고 있고요. 조금 미세 플라스틱 노출에 취약한 이제 뭐 초등학교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조금 더 확장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이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이것들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것들이 정부에서의 지원과 같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폐기물 관리 사각 시스템들을 보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래에는 국가 주도의 수출 동력 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바이오 플라스틱들이 결국에는 바이오 가스와 퇴비화가 된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탈플라스틱에 대한 순환 경제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현 단원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여러 경제주 중에서 또 다른 그 산업계 측면에서 말씀해 주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여러 경제주 중에서 걱정이 상당히 많은 그런 주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주로 그 정책 방안,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발제를 지났는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제가 원래 사회를 보는 사람이 시간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요. 제가 10분 지금 오버됐습니다. 그 이유는 발표해 주시는 내용들이 너무 저희가 그냥 겉으로 듣기는 좀 그런 내용들이라서 제가 발제해 주신 분들께 시간을 제약을 안 드리고 그냥 발표를 부탁드렸더니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해서 지금 바로 종합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지금 안내문에 나와 있는 오늘 소개를 해주신 분들의 그 토론자분들 순서대로 토론을 이렇게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만 양해 부탁드릴게. 이정미 기후부의 과장님께서 아마 토론을 하시는 분들께서 혹시 답변하실 내용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시간에 효율적인 부분에서 이정미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토론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선 더불어민주당의 환경수석 전문위원님께서 토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분에 해야 되죠? 5분. 네. 빨리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환경수석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제가 페루에서 열린 기후변화 당사국회의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꽤 한 10몇 년 전인데 그때 시민단체분들이 거기 와가지고 플라스틱 접시 막 이런 걸 다 이제 더 이상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한 탄소 기원된 썩지 않는 플라스틱에 대한 그때 제가 좀 약간 의아했거든요. 이거 왜 지금 이 소리를 하나 하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이런 문제점에 어떻게 우리가 올 것인지에 대한 예측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활동을 하셨다는 걸 느끼면서 제가 최근에 쌀가루를 기반으로 해서 수지를 섞어가지고 만든 플라스틱 그 생산 현장에 가봤어요.
이게 피자헛이거든요. 피자헛은 이걸 쓰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배달 용품. 근데 이거 냄새를 맡아보면 고소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잘 늘어나요. 이렇게 뜯어지기도 하고. 제가 지금 그래서 사무실에다가 햇볕에 놓고 창가에 놓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창가에 놓고 그거 지금 분해가 얼마큼 되는지라는 상황을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멀칭 필름입니다. 아까 여기 나왔던 농업용 멀칭 필름이고 빨대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여러 가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환경부가 이 지금 오늘 논의되고 있는 생분해성 합성수지 관련된 정의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환경부가 얘기하는 용어 정의가 생분해성 합성수지는 제품의 사용 단계에서 비분해성인 일반 합성수지와 마찬가지로 사용되지만 여기에 뭘 넣냐면 특정 조건에서 자연계 그러니까 토양 또는 해양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해서 최종 분해되는 합성수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특정 조건이라는 상황이 지금 말하는 58도 이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금 제가 저 플라스틱은 그냥 분해되거든요. 결국 그냥 자연 상태에서 그냥 분해돼요. 근데 이 특정 조건이 아니라도 분해되는 플라스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에서는 우리 뭐 CJ에서 여러 가지 고충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민간에서는 이런 것들 만들어서 그 제품으로 대체하려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의는 다시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원배 의원이 오셨으니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또 이 정의를 좀 하나를 추가하는 부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홍수호 소장하고 다 맞는데 근데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막 헷갈리는 상황이 있어요. 생분해 바이오 막 근데 보니까 제가 막 다 뒤져봤는데 바이오 플라스틱은 이제 바이오 기원에 대한 플라스틱 그다음에 석유 기원 플라스틱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여기 우리 정의는 생분해밖에 없고 유럽이나 딴 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양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분해되는 그러니까 58도 이상이 아니라 그 외 낮은 온도에서도 자연 상태에서 미생물에서 분해되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 같아요. 이게 제대로. 근데 뭐 석유기원도 미생물에서 일부 분해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있지만 제가 보니까 거의 분해가 어려운데 이거를 분해된다라고 그 조건을 또 58도 이상 그럼 58도 이상에서 분해시키려면 58도 이상에 가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며 소용된 자원이 들겠죠.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한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이제 정부가 탈플라스틱 대책을 하면서 발표하면 작년 12월에 발표를 했는데 우리 이정미 과장이 옆에 계시지만 요 관련해서 이제 내용을 잘 정리해서 냈는데 여기에서 탈은 무슨 탈이냐? 탈플라스틱의 탈이 도대체 그러니까 석유 기원의 플라스틱을 적게 쓰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홍 소장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석유 기원이 아닌 다른 물질로 대처할 수 있는 원료가 다른 것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을 쓰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정부부터 일단 이 탈이 조금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지금 우리가 정부가 이제 탈원전 뭐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곤란을 거렸는데 탈원전은 원전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원전을 발동을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다른 탈이 있잖아요. 뭐 탈석탄 그러면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고 석탄 발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탈플라스틱이라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라고 하는 게에 대한 정부의 자기 기조가 명확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의 기조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어 정의에서도 명확한 정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한 그런 식물 기원이라든가 이런 다른 원료를 기원으로 한 석유계가 아닌 물질을 기원으로 한 플라스틱을 대체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많이는 없습니다. 뭐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규제 샌드박스에서 일부 정형해 보겠다 이 정도 수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자원순환 쪽에서 조금 더 현실이 어떤지 실태 조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에서는 이미 민간에서 되게 열심히 이것들을 이제 제주도에서도 뭐 하고 있고 여러 군데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가 제가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이 일에 대한 관심이 적냐하면
자기들도 알아요. 이게 분해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이거에 애를 쓰고 관심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죠. 저는 그렇게 반면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부가 왜 여기에 관심이 많이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게 분해 안 되는 거 본인들은 자연 상태에서 분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특정 조건을 줘야만 가능한 분해거든요. 그래서 박홍배 의원실에서 이게 아까 말했던 그린워싱 이런 문제를 지적하려고 그 박홍배 의원실의 보좌관들도 저거 생분해라고 인증받은 플라스틱 갖다가 저기다 놓고 실험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게 얼마 동안 지나야지 분해가 되나. 근데 분해 안 돼요. 58도 이상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정부가 이 입장을 명확히 하고 갈 것인지 탈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기조를 어떤 입장에서 조금 줄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원료를 전환하고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할 것인지 아니면 줄이는 것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 입장을 스스로 정리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따라서 자연 분해가 되는 상태의 플라스틱에 대한 수지에 대한 부분도 용어 정리를 다시 해야 한다라는 상황이 들고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는 또 경제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좀 더 추가적인 논의와 또 연구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숙 전문위원님, 그 토론자분께도 시간을 무한대로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진행이 마지막 끝나는 부분이라서요. 아마 정책 지원 방향, 정의화 기준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이겠죠, 그죠?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일단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토론 감사드리고요. 토론 말씀. 예, 다음은 경희대학교 융합바이오공학과의 황승현 교수님. 예,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희대 황소윤입니다. 5분 주신다고 하니까 5분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기 잘 들었는데요. 조금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예, 좀 오해도 많으신 것 같고 사실에 대한 것들 조금 판단을 조금 약간 흐리는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오늘 그냥 사실 팩트 체크만 딱 얘기를 드리자면 자원순환법이 개정되고 나서 30년이 지나서 지금 확실하게 느끼는 건 플라스틱이 줄진 않았다는 겁니다. 확실히 줄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도가 잘못된 거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맞춰서 법안을 내고 리사이클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어서 가는 것들은 그 현실에 그 시대에 맞는 제도를 운영을 한 거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 아이한테 예를 들어서 뇌를 조금 더 브레인을 만들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지금 AI 컴퓨터 너무 잘 돼 있는데 나 주산학원 보내고 있어. 이게 잘못된 건가 아니면 뭐 옳고 그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시대에 지금 조금의 뒤처짐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30여 년 전에 플라스틱 문제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예전에 30년 전에 제도를 가지고 지금 계속 뭔가 새로 나오는 것들을 맞추려고 하니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그냥 쉽게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저 설거지 잘하는데요. 우리 싱크대에서 물을 이제 설거지할 때 물을 틀어놓고 하는데 물을 아끼고 싶으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뭘까요? 수돗물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 대신에 플라스틱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플라스틱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난 여기서 아끼고 싶어 이렇게 하면 우리 뭐부터 해야 될까요? 플라스틱을 생산량을 금지시켜야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은 돈이에요. 비즈니스입니다. 아까 박홍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협약이라는 게 있었었는데 협약이 안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럽이나 미국같이 선진국은 굉장히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국이나 일본같이 개발도상국은 이것들이 거의 국가의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줄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충돌되는 거죠. 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화학산업 위기다 얘기하지만 플라스틱은 화학산업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산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면서 리사이클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플라스틱을 줄여야 돼요 이 얘기할 때는 사실은 모든 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생산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정책 전환을 조금 해달라는 겁니다. 얘기했듯이 지금 상황이 맞지가 않는다면 아까 홍철 소장님 너무 잘 정리해 주셨어요.
재활용하지만 이게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예,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잘하시는 것들요, 운영 잘해주시고 관리 잘해주시고 환경부에서 더구나 더 여러 가지 해주시니까 좋습니다. 다만 그리고 생매성 소재 업계에서 얘기하는 게 이걸 석유계 플라스틱을 다 대체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부터는 잘 좀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들, 좀 어려운 부분들, 꼭 써야 되는 부분들 이런 쪽에 먼저 쓰고요. 이런 확산에 대한 개념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게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이 GDP 대비 R&D 비용이라고 연구하는 비용이 한 5%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요즘 AI도 많이 하고요. 되게 대단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바이오 플라스틱은 석유계 플라스틱에 지금 1%도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산업부하고 과기부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5%의 GDP 대비 연구 비용을 투자하는데 1%도 안 되는 거를 계속해서 미래를 바꿔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거를 조금 제한을 하고 안 하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플라스틱의 미래는 모릅니다. 이게 인체와 같아서 인체 혈관과 같습니다. 하나를 막는다고 해서 뭔가 심장으로 피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힘들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2050년, 80년에 플라스틱이 전 세계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우리 R&D 한다는 개념으로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이 기업들 지원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게끔 플라스틱도 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과학자지만 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봐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정임 교수님 감사합니다. 물론 논의는 좀 한동안 좀 됐지만 저희가 지금 시작하기 시작한 가본 길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정책을 좀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은 한국환경연구원의 이수라 실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은 발표 자료에 토론문에 좀 그림을 넣어놨는데 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혹시 이렇게 보이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환경연구원이다 보니까 환경적 관점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고요. 지금 오늘 언급되지 않은 용어 중에 하나가 드롭인 플라스틱이라는 개념인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드롭인 플라스틱, 그러니까 아무데나 버려도 되는 바이오 플라스틱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는 바이오 플라스틱 두 개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LCA 자료를 제가 좀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린 게 있는데요. 이 LCA 자료는 어디서 한 거냐면 그 사탕수수, 슈거케인의 최대 생산지인 브라질의 이제 브라스캠이라는 회사에서 그 자사에서 만들고 있는 바이오 PE가 전과정 평가, 그러니까 전주기에 걸쳐서 환경적인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낸 내용인데요.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좀 나쁜 것들, 그리고 이게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PE, 그리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이 브레스캠에서 만든 바이오피입니다. 그러니까 드롭인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은 아무데나 버려도 재활용이 되고 물성은 일반 석유계 플라스틱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전체적으로 초록색이 더 크기 때문에 환경적인 영향은 초록색이 더 크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환경적인 영향에서 이 바이오피가 좀 불리한 부분이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생분해 드롭인 바이오 플라스틱을 선호하는 또 이유는 이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여기서 나타내는 수치로 따지면 76%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본의 사례에서도 바이오 팩트를 좀 해보니 석유계 팩트, 이것도 드롭인이거든요. 아무데나 버려도 되는 일반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인데 사탕수수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탕수수 자체를 키워서
이거를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탕수수가 온실가스 CO2를 열심히 흡수하면서 사탕수수가 자라기 때문에 CO2의 감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긴 한데 사실 슈거케인이라고 하는 사탕수수는 그걸 만들어서 설탕을 만들든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든 탄소를 흡수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단계에서는 물론 마이너스의 어떤 온실가스의 흡수 효과가 있지만 이 사탕수수 슈거케인을 화학적 전환 공정을 거쳐서 그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공정에서는 석유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보다는 바이오 슈거케인을 복잡한 공정을 거쳐서 이제 바이오 페트로 만드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사실은 소모가 되는 부분에서 일본에서도 이제 약간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개를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그림에 여기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 그림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오늘 또 미세 플라스틱의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까 첫 번째 자료도 가능하면 제가 공신력 있는 그림을 좀 보여드린 거고 이 두 번째 그림도 유럽의 그 위원회가 있어요. EU 위원회 공동연구센터 JRC라고 하는 이제 공식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건데요. 만약에 멀칭 필름을 그냥 일반적인 PE로 썼을 경우와 그 다음에 생분해성을 썼을 경우 저 파란색 그래프가 나타내는 것이 그러니까 20kg 정도의 멀칭 필름을 썼을 때 열심히 재활용 회수를 해서 95% 정도 회수를 하면 1kg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이 논밭에 남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축적되면 100년이 지났을 때 쭉 늘어난 저 파란색 그래프가 되는데 이제 생분해성은 1년 단위로 거의 분해됐다가 또 없어졌다. 또 깔면 분해됐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저 그래프가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그 환경으로 누적되는 양을 좀 나타낸 겁니다. 근데 저게 두 개가 나타나 있는 이유는 아래는 색보대 중에서도 되게 분해가 잘 되는 플라스틱, 그다음 위로 갈 때는 좀 그런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서 그런 관점도 필요하고 세 번째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아무래도 오늘 산업계에서 주셨던 의견 중에서도 이게 좀 뭔가에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유럽공동위원회에서 이제 2025년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 바이오 플라스틱과 바이오 이걸 확산하는 데 있어서는 죽음의 계곡이 두 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정부 부분이에요. 정부가 저 정도는 초기에 어떤 시제품이나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투자를 해주고 보라색은 민간 부분인데 이게 어느 정도는 연구개발이 되고 상업화가 되면서 실제로는 저렇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는 이런 죽음의 계곡을 두 번을 넘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좀 지원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PPWR은 아까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드롭인 플라스틱 그러니까 아무데나 버려서 일반적인 폐기물과 섞여서 그 처리되는 플라스틱과 그렇지 않은 바이오 생분해 플라스틱과 같은 형태는 어쨌든 수명 종료 이후에는 순환형 루프, 계속 돌아가는 오픈 루프가 아니라 폐쇄용 루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스트림에서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JRC 보고서에서도 생분해 플라스틱과 바이오 플라스틱의 적정 경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 원칙은 용도의 차별화다. 요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이소일장님. 예.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열심히 지금 토론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워낙 제약돼 있어가지고 제가 좀 수신호를 잠깐 보내드린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너무 귀중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LCA 관점, 미세 플라스틱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의 어떠한 그 성장에 가는 과정에서의 관점. 예, 그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은 문상권 한국바이오화학산업협회 업계 측면에서 바라보는 어떤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문상 사무국장님,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문상권입니다. 저는 오늘 업계를 대변해서 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바이오 플라스틱의 무조건적인 확대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고 우리가 자원순환과 환경보호의 원칙 아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어떤 기준과 조건으로 관리하고 활용할지를 점검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해야 된다는 사회적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생분해 플라스틱이나 바이오 플라스틱이 완전한 대안이고 모든 기존 플라스틱을 일관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플라스틱의 문제의 해법은 절대로 특정 소재 하나로 단순화될 수도 없고 감량, 재사용, 재활용 고도와 대체 소재, 합리적 활용이 반드시 함께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생분해 플라스틱이나 바이오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을 이분법적으로 대체하는 수단은 아니고 그 특성에 따라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제한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적 선택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해서 특히 바이오 플라스틱의 일종인 생분해 플라스틱 관점에서 몇 가지 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논의할 때는 원료의 기원 그리고 사용의 특성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원료의 기원 중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중에는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하는 것들도 있지만 석유를 원료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계 원료를 사용하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과연 환경적인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건 산업화 초기에서는 원가나 기술 안전성 그리고 품질 경쟁력, 공정 적용성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석유를 원료로 쓰고 있지만 이것들이 바이오매스 원료로 전환을 연구를 하고 있고 전환이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도 석유화학 원료의 바이오매스 대체를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도 이런 기조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원료를 전환하고 기술을 고도화를 할 수 있어서 아마도 멀지 않은 미래 바이오매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이 논쟁은 아마 사그라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자연분해를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연분해를 둘러싼 논란은 일부 오해 그리고 산업화 초기에 업계의 과도한 마케팅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이 마치 사용 후에 자연의 마음대로 버려도 되는 소재거나 아니면 특정 조건에서만 비로소 분해가 시작된다라는 소재처럼 인식된 것은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왜곡인 것 같습니다. 모든 유기물은 결국 자연에서 분해가 됩니다. 중요한 건 분해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분해 과정에서 분해 산물이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분해 과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요. 생분해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에 비해서 자연 조건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분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분법이 아니고 얼마나 빠르게 어떤 경로로 어떤 환경 부하를 남기면서 분해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58도의 산업 퇴비화 조건이 생분해 플라스틱을 판단하는 기초적인 시험 인증 기준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꾸 58도에서만 분해되고 자연계에서는 분해가 되지 않는 소재 뭐 이런 오해를 낳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 의미를 좀 살펴보면 그 사용 후에 수거된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를 경제성 있게 짧은 시간 안에 안정적으로 분해하고 처리해서 자원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상온보다는 온도를 조금 높이면 더 빨리 얘를 퇴비라는 자원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지 그 이하의 자연 조건에서는 분해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58도씨에서 분해된다라고 인증을 받은 생분해 플라스틱도 그보다 더 낮은 자연 조건에서도 심지어는 알래스카 지역에서도 분해가 됩니다. 다만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한 정책이나 소통은 산업 퇴비와 58도씨 조건의 충족 여부와 자연환경에서의 분해 특성 이것들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분해 플라스틱은 절대로 사용 후에 자연에 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돼서도 안 되고 그렇게 정책화되어 있어서 절대 안 됩니다. 생분해 플라스틱 역시 사용 후에는 적절하게 수거돼야 되고 기존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 방식이 굳이 기존 플라스틱과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특성을 활용해서 유기적 재활용, 그러니까 상온이나 저온 조건에서 우리 LPG 가스의 주 원료인 바이오 가스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퇴비를 만드는 것 같은 경로를 유력한 재활용 방향으로 보고 기술 개발 그리고 실증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생분해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과는 다른 자원순환의 가능성을 갖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플라스틱은 고온의 열분해 또는 기계적 재활용을 중심으로 재활용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생분해 플라스틱은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조건에서 분해해서 메탄과 같은 바이오가스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분해 플라스틱은 버려도 되는 플라스틱이 절대 아니고 적절히 수거해서 기존 플라스틱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원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은 국내 바이오가스화 시설과 이제 기술적인 연계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바이오가스화 분야에서 상당한 운영 경험 그리고 기술 기반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향후 생분해 플라스틱과 바이오가스화 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분해 플라스틱이 일회용품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점들도 조금 균형 있게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생분해 플라스틱이 일회용품에만 적합하기 때문이 절대 아니고 위생상 필요성이 크면서도 수거 후에 재활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일회용품 품목들에 우선 적용해서 수거 이후에 낮은 에너지로 처리하거나 자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해온 결과가 지금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플라스틱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산업화 초기에는 비교적 품질 수준이 조금 낮고 기술적 기술 가치가 좀 낮은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술 그리고 시장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분해 업계는 이걸 출발점으로 해서 점차 품질하고 성능을 고도화하고 있고 아마도 멀지 않은 미래에는 더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제품군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에만 사용이 된다라고 해서 생분해 플라스틱의 기술적 가능성 그리고 산업적 잠재력을 협소하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생분해 플라스틱이 어떤 분야에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반드시 형성돼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확대하자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위생성, 오염도, 회수 선별의 어려움, 그리고 유기성 폐기물과 처리 연계 가능성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생분해 플라스틱의 특성이 정책적으로, 환경적으로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하는 분야에 선별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업계는 절대로 무분별한 확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감축하고 재활용 확대라는 큰 방향에 동의하고 생분해 플라스틱도 그 원칙 안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생분해 플라스틱을 기존 플라스틱의 단순한 대체제나 만능 해법으로 볼 것이 아니고 수거, 분리, 재활용, 특정 용도에서 환경적 이점을 전제로 한 제한적이고 합리적인 활용 수단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근 사무실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하려고 해도 계속 저를 안 보시기 때문에 제 수준으로 안 보셔가지고 시간이 안 제가 말씀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논의하다 보니까 이게 잘하면 바라보는 시각들은 다 다르지만 뭔가 접점을 찾아볼 수는 있겠다라는 것을 발표하시면서 얘기를 좀 들어본 게 좀 소회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은 자원순환연대 김강민 전체위원장님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다 좋은 말씀 다 해주셔서요. 저는 짧게 이게 바이오 플라스틱 물질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공업이 엄청 발전해 있잖아요. 납사 생산량은 또 일정량 많이 나오고 플라스틱이 저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이 어떤 그런 경제성을 가지고 서로 둘이 가격 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사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체 물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없는 거라고 전 보고요. 근데 이제 물질 성상이나 이런 특성도 보니까 대체 물질은 되게 어렵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가네요. 그래서 오히려 더 다행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바이오 플라스틱의 장점을 좀 살려서 그렇게 신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개발한다 그럴까? 그러주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홍소열 팀장이 4R에서 리플레이스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지금 우리가 쓰던 그 용어하고는 좀 다르지만 리플레이스도 나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일부 특성상 좋은 그런 기술적으로 괜찮으면 리플레이스도 할 수 있다. 환경 속에서 문제가 없는 물질이라면 리플레이스를 집어넣어서 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지금 아까 상온에서 20도, 25도 아니면 58도에서 2년이면 이제 뭐 이렇게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그게 제대로 진짜 그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하다고 말하기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발전해야 된다라고 폐기물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고요. 그런 바이오 플라스틱이 그런 그러니까 양이 그리고 왜 실험실적인 그런 거 말고 양이 엄청 많아도 문제가 안 되는지 멀칭 같은 게 농업용 멀칭 필름 같은 게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수산용으로 생각하는 부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양이 많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잔재물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본다 그러면 부자 같은 거는 사용되지 말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이오디그레이더블 한 다음에 그런 미세먼지는 아니지만 다른 물질이 또 나오는 것들이 다 해양에 그냥 흩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그런 피쉬가 다 먹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LCL 차원에서 간단한 LCL이라도 LCL 차원에서 엔드 오브 파이프의 그런 폐기물이나 아니면 그런 생태계 뭐 그 토양 또 해양 생태계 이런 게 문제가 없는지는 보고 사용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대체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다효 팀장께서 왜 해외 사례 이렇게 막 조사하신 거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렇거든요. 그 컴포스터블을 한다 그래도 산업용 시설에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바이오디그레이더블하고 컴포스터블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이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그 야외에 그냥 버려져서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또 수거하거나 뭐 어떻게 해서 산업용 시설에서 그 재활용을 하든 컴포스트를 하든 뭘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문상곤 사무국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새로운 물질이 도입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고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또 수거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이 클리어하게 있는 경우에 꼭 필요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저는 음식물 쓰레기 그 봉투 우리나라에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쓰는 거 뭐 여러 곳 이제 지역마다 다른데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는 봉투를 쓰거든요. 근데 그 봉투를 써서 그 처리 시설로 갔을 때 걔를 다 파쇄하고 분리해서 빼지만 다 빼지지가 않아요. 그럼 잔재물이 엄청 많은 상태에서 이제 일리전리 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같이 컴포스터블한 그런 바이오 뭐 썸띵 그런 물질이 봉투가 사용된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로 뭐 대체한다든가 함께 쓴다든가 아무튼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모든 플라스틱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물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새로운 물질이 들어와서 기술 개발도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변화도 가져오고 이럴 수 있으면 저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강희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제가 나중에 종합 정리할 필요 없이 결론이 조금씩 나는 것 같아가지고요. 정말 예.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토론자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질의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답변 내용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이정미 과장님을 이제 마지막 토론자로 모셨는데 제가 처음 부탁드릴 걸 오히려 잘못한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기후에너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의 이정미 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그 토론 발제하신 분들과 토론하신 분들이 말씀해주신 정책 방향과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이 사실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 뭐 업계에서 그다음에 협회에서 말씀해주신 사항들과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방향 자체에 대해서는 유사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탈플라스틱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최대한 감량하고 물질 재활용을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면 대체제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생분해성 뭐 예를 들어 생분해성 플라스틱 같은 경우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제한적인 제한적인 그 한정된 상황 안에서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 뭐 아까 뭐 폐허구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고, 뭐 비닐봉투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고, 일회용품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다만 이제 그런 품목 하나하나가 사실 다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폐허구 같은 경우에도 뭐 생분해성 그 해양에서 유실이 되기 때문에 생분해성으로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기존에 있는 이제 그 기존 폐허구들과 같이 수거되고 있고 기존에 수거되고 있을 경우에 같이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거에 따른 또 문제가 있어서 해수부에서도 그런 고민으로 뭐 폐허구 보증금제라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품목별로 해서 그런 논란과 고민들은 있다. 다만 그런 제한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사용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KI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바이오 플라스틱,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이 아닌 바이오 소재를 사용한 그러나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성이 똑같은 바이오 플라스틱은 LCA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논란이 있고 또 실제 그 바이오 원료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그 원료 활용단에서 석유계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또 그 바람직한지에 대한 그런 논란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도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그 이제 어느 정도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는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또 논란이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그 방향에 대해서는 유사하지만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그 구체적인 그 뭐 대안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저희도 이제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아까 뭐 협회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그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이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위한 수거 체계를 별도로 구축이 돼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재활용 그 분리배출해서 뭐 선별해서 재활용하는 그 체계와 별도의 수거 체계를 구축이 가능한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현실성에 대한 논란. 그래서 이 대상지를 선정하면서도 계속 그 지자체에서도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계속 뭐 의문 제기하시고 좀 검토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계를 구축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고민이다. 그리고 뭐 산업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연구개발 투자 중요하고 산업부와 가기부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재개발 통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데, 후단에서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재활용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일회용품에 대해서도 일회용 빨대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는 이제 감량이 주 우선 대상이고, 뭐 일회용 빨대가 재활용이 잘 안 되지만 그럼 생분해성 빨대를 썼다고 해서 어차피 그 기존의 일회용 석유계로 만든 빨대라든지, 그러니까 기존 빨대들하고의 그 처리는 같거든요. 모아져서 그냥 결국엔 소각 처리되는 건데,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바람직하냐의 또 그 문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계속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업계와 또 계속 협의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 그다음에 또 오늘 이제 시민사회에도 말씀 주셨는데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민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실제 어떠한 좋은 그 정책 방향을 할지라도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처음 서두에 정부에서 바라보는 그 방향은 다 동감을 한다. 그게 거의 이해가 된다라는 말씀에 상당히 그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토론자 시간 다 끝났는데요.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 정리까지 하면 10분밖에 안 되는데, 제가 사회자분한테 마이크를 안 넘기고 제가 진행을 할게요. 마무리까지. 예, 넘기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예, 시간이 한 5분 정도 내에서 혹시 여기서 추가 질의나 혹시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그리고 그 부분에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응답 이렇게 하는 순서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마 한두 분 정도의 질의 사항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 시간이 급하다라고 자꾸 말씀드려서 말씀하시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동성케미컬 바이오플라스틱 사업부 저희 그 바이오패키징 솔루션 팀의 이가람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정책 토론회를 처음 참석해 봤는데, 오늘 저희 이 바이오플라스틱에 관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부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좀 재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실제 그 현업에서 이제 필드를 뛰고 있는 실무자로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기도 하고 또 공감된 내용도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일을 진행을 하다 보면 그 EL724 인증에 대한 부분이 저희에게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되면서도 또 허들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 지금 EL724 인증이 조금 제한된 카테고리에서 발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그 아이템은 실제 이 해당 인증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결국 저희는 그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내 인증이 아닌 해외 인증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실제 이거를 고객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어드밴티지가 없기 때문에 오는 조금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이 될 수 있다.
있다면 고려가 될 수 있다면 해외 인증도 저희가 받은 제품도 개런티가 되는 제품이니 해당 부분의 가치 조금 국내에서도 좀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고민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예, 질의 감사드립니다. 아마 처음 발표에서 홍 소장님 말씀하셨던 인증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예. 인증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요. 제가 뭐 그 답변을 완벽하게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근데 그 지금 EL724 인증에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그런 문의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구체적인 어떤 사례인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뭐 판단이 가능하거나 답변과 논의가 가능할 것 같아서. 네. 근데 그 일회용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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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한마디만 하는데 정부가 솔직히 말하면은 그 자기 입장을 명확히 하면 되거든요. 정책을 수행하면 돼요. 집행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미 과장이 고민하는 그 이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지금 얘기하는 뭐 생분해 플라스틱이 나중에 나와서 배출된 후에 이게 섞이면은 문제가 되니까 다른 플라스틱 원래 기존에 생산을 하고 메이저 업계를 점유하고 있는 기존의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수거 체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게 가능한 부분에 적용을 해주면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멀칭 필름 같은 거 자연분해 되고 그다음에 뭐 해양에서 쓰는 어구나 이런 데 쓸 수 있고 지금 저기 직매립 금지돼서 저 재활용 종량제 봉투 소각해야 되잖아요, 그냥. 그런데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나서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이 가능하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저 에너지 원전을 갖다가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바꾸는데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운영 시스템 가동하는데. 근데 그거 다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생각과 입장을 갖고 일을 해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긴급하게 딱 그 발제하신 분께서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야 해서 한 1, 2분 내에 끝내주시죠. 예, 말씀 좀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업계 입장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생분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이런 공격을 하도 받으니까 이제 저희도 재활용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유기성 폐기물과 같이 해서 재활용하겠습니다. 저는 이 그 프레임이 계속 갇혀 있으면 계속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되지 않는 영역에서 지금 바이오 플라스틱 먼저 쓰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하기 어려운 곳에 바이오 플라스틱 쓰자라고 해놓고 이걸 다시 또 분리해서 재활용하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경로와 시스템 공정과 해외에서의 산업화된 퇴비화 공정과 좀 달라요. 그래서 해외에서의 퇴비화 방식들이 한국에서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와의 퇴비화에 접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저는 안 맞다라고 보는 거고, 그 현기성 소화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탄소 중립 기본 계획에서 우리가 폐기물의 탄소 중립 경로로 바이오 플라스틱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를 잘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직매립 금지로 인해서 소각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직매립 금지로 인해서 소각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폐기물 분야의 탄소 감축 계획까지 상충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소각량 자체를 줄여야 되는데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는 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석유계 플라스틱이 아니라 식물계 플라스틱으로 전환하자. 그러면 종량제 봉투로 배출될 수밖에 없는 쓰레기 쪽은 그 생분해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식물계 유래된 플라스틱으로 빨리 대체를 해줘야 폐기물 처리에서의 탄소 감축 계획과도 서로 접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탄소 감축과 직매립 금지라고 하는 이 전반적인 큰 틀에
흐름 속에서 바이오 플라스틱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따로 모아서 퇴비화시키겠다가 아니라 1호 쪽에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서 소각하면서 에너지 회수했을 때 오히려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분리 배출되지 않더라도 종량제 봉투로 쓸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환경 뭔가의 개선점이 있다. 이 부분이 강조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정부가 바이오 플라스틱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을 때 왜 확대가 안 되냐? 기존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과의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지금 친환경 제품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가격의 갭을 줄여줄 수 있는 기능을 하냐? 못 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재활용이 될 수 없는 영역의 바이오 플라스틱이 석유계 플라스틱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지금 이 부분의 정책 방향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아쉬운 거는 기득권 세력은 석유계 플라스틱인데 얘들은 미세 플라스틱도 많이 발생되고 막 되게 많은 게 생겨요. 근데 1%밖에 안 되는 생분해한테는 너 나빠 계속 그러는데 지금 계속 있는 플라스틱 애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좀 아쉬웠다는 얘기고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풀어낼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게 업계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돼서 추가의 질의는 못 받을 것 같고요. 제가 정리를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관계해서. 근데 다만 한 가지 뭐냐면 강론으로 들어가면 약간의 상충되게 바라보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들 지금 발제해 주신 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반적인 내용은 다 어느 정도는 접점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대체 소재는 분명히 아니다. 근데 분명히 어느 한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여지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전성이나 관리 기준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그렇고 아니면 정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검증을 해가면서 정책이 펼쳐나갈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어느 정도는 된 것 같고요. 이사님 제가 봐서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요 관련된 이슈가 토론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좀 해봅니다. 시간이 상당히 제한돼 가지고 너무 제가 진행을 맡으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오늘 토론을 하는데 제가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요. 워낙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박홍배 의원님께서 정말 끝까지 제가 토론을 하는데 시작하면서부터 해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오늘 정리를 하기 전에 혹시 의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있으시면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오늘 토론하신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뭐 그 2시간 가까이 들었지만 굉장히 쟁점이 많고. 정말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문과 출신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은 또 그 토론회 주최 주간을 2-3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하는데 혼자 하는 바람에 제가 또 강제로 한 2시간 열심히 과외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조금 졸렸습니다만 제가 참고 함께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말씀 주신 부분들 중에서 어쨌든 뭐 법률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정부가 예산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 몇 가지 또 인증과 관련돼서 업계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한켠에서는 지금 이란에서 발발한 전쟁 때문에 대형 석유화학 업계들의 원가 상승과 관련해서 업계들의 경영난과 관련한 그런 국회에서의 대화들도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매우 우리 환경 면에서 중요한 이 문제를 이제 국회에 계신 관계자분들 또 우리 정부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조금씩 또 더 나아지는 그런 우리 이 상황들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논의가 저도 많이 공부를 하면서 사회를 보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본 중요한 토론에 주최해 주신 박홍배 의원님실 그리고 자연순환연대 그리고 환경시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것으로 장시간 2시간 쉼 없이 토론회를 달려왔습니다. 이것으로 본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